두 가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네. 첫 번째가 집값 하락이죠. 집값 하락. 이 집값이 이제 급작스럽게 하락하면서 특히 경매 넘어가는 부동산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는 가계부채 문제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들은 취약한 금융기관들입니다. 즉 은행들, 1금융권들이야 뭐 LTV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사실 되게 제가 봐서는 거긴 안전해 보이는데 네. 이제 후순위 대출을 해줬던 곳들의 경영난이나 경영의 어려움들 이야기가 들릴 때가 바로 가계부채 문제들이 조금씩이나마 뭐 전면적인 문제가 될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가계문제, 부채 문제가 시작되는 징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 이런 데도 꼭 그렇게 어디다 이렇게 말할 수는 그렇죠. 없지만 네, 알겠습니다. 후순위 대출을 네. 많이 해주면 적극적으로 했던 곳들 중에 그 갑자기 경영이 좀 어려워졌다든가 네. 뭐 예를 그런 들어서 소식이 들리면. 증자를 갑자기 주주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주주님 돈 좀 주세요 이런 게 아, 증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는 이제 안 좋은 신호다. 악순환이 시작될 수도 있는 신호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예, 그 해결되죠.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발표했던 가계금융자산에 대한 어떤 보고서가 있어요. 네, 네.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되게 어려운 이름의 보고서가 있는데 네, 네. 그냥 가계자산 보고서예요. 네. 가계자산 보고서를 딱 열어봤더니 우리나라 기업 그 가계의 자산과 부채의 비율이 16%예요. 굉장히 매년 줄고 있어요. 또 그게. 아, 증가 속도가? 네, 아니 절대 비율이 줄어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줄고 있다고요? 줄죠. 이게 당연히 줄죠. 와, 생각도 못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수준에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때문에 망한다. 누가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니 그러기에는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너무 적어요. 아니 진짜예요? 예, 옛날 18%, 그쵸. 17년 18%가 네. 작년에 17년에 18% 정도였는데 20% 그때도 안 됐죠. 근데 네. 2018년에는 그게 16%인가 15%를 줄었어요. 아무튼. 아.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계부채가 경제 내관이 된다. 그 논리는 뭔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는 늘고 있죠. 월급도 늘고 거기다가 집값도 상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산 저축 규모가 높아져서 부채보다 자산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줄죠. 사실 지금 체감 경기가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산도 늘었어요. 첫 번째.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많이 줄었어. 그래서 세 번째 소득도 증가했잖아요. 네. 결국 이야기를 딱 듣고 나면 우리 사임당님이 벌써 답을 질문하시면서 나왔어요. 양극화가 정말 심각하구나. 밀레니얼 이코노미라는 책을 쓰게 됐던 이유도 우리 밀레니얼 세대 30 전후에 그죠? 네. 30 전후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질도 잘 안 되고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공시적으로 노량진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 미래도 또 결혼해서 운 좋게 취직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집을 살려고 딱 갔더니 3년 전에 분명 4억 하던 집이 지금 8억 하니까 좌절을 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이든 이런 어떤 최근에 요 그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의 하락을 주도했던 거는 580 개띠로 상징되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60대와 50대들이 저 선배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자산을 엄청나게 축적. 왜냐하면 그분들은 커리어가 기니까 사회생활 커리어가 기니까 축적된 예금이나 기초현금들도 있었고 두 번째 신용도도 쌓았죠. 그러니까 보유 집이 있으니까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어떤 주택 가격의 상승에서의 어떤 위너는 소득 상위 20%들. 대출을 집중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정부가 대출해주지 말라고 계속 규제를 가하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줬다가 물리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안 좋지만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줬다가 이자와 원금과 이자를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 대신 이 사람 믿을 수 있어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집중했겠죠. 정산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소득 상위 20%일 거고 나이로 따지면 580 개띠를 전후한 한국 베이비붐 세대 신용 등급 최고로 높은 사람들한테 나이 어리다고 막 나이 많다고 리스크 적게 투자하고 그거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근데 처음에 이거 재무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보험하는 분들한테 처음에 딱 만나잖아요. 그럼 생애 재무 설계 이런 거 받으면서 TDF 상품 그런데 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사상 초유의 저금리예요. 금리가 1%예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들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한 이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님 세대죠. 이 베이비붐 세대들 입장에서 은퇴를 하면서 집을 팔자. 옛날에 처음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걸 은행 예금에 넣어야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인생의 일생 주기에 따른 주택 시장의 어떤 영향인데 그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러 딱 갔어요. 나 저 PB센터 갔겠죠. 그래서 은행 이자 몇 프로야? 고객님 우대금리 1.3%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10억을 넣어도 1년 이자가 1,000만 원. 왜냐면 이자 소득세가 붙으니까. 이거 집 있고 예를 들어서 차 있고 그러면 건강보험료, 부부 건강보험료 내기도 빠듯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분들이 뭘 하냐? 나 그렇다면 예금계에서 옆으로 가는 거죠. 대출계 가는 거야. 대출계 갔더니 이자 얼마야? 잘하면 1%대. 얼마 전에 그죠? 1.88% 보셨죠? 굉장히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대출 받은 돈을 들고 그러니까 꼬마 빌딩을 사러 가거나 임대주피 좋은, 왜냐면 유동성이 좋은 소형 아파트들. 그래서 요새 보면 강남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9평짜리, 11평짜리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고 임대 놓기 좋다라고 생각하는 아파트들에 대한 이상 열기까지 벌어지는 정도로 그분들이 그쪽에서 돈을 빌려 대출을 해서 집을 사니까 이제 정부가 또 야, 안 돼! 대출 10억에서 7억까지 빌려주는 게 LTV 70%인데 근데 지금 40%로 규제한다든가 또 집을 사서 매매할 때 차익이 생긴 거에 대해서 중과를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럼 나 안 팔아. 임대 놓고 거기 나오는 월세로 버티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택시장에 뭐가 빠졌어요? 유동성이 없어요. 거래가 빠지는. 그런데 살려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은퇴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 그래서 58년 개띠가 이제 61이니까 그 다음 59년생이 와가지고 은퇴하면서 퇴직금 들고 와서 임대 놓기 좋은 아파트 없어요? 하고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주택시장에 매물은 없고 거래도 잘 안 되는데 사자세는 계속 쌓이는 분위기가 생기며 그분들이 또 집을 사면 가계부채가 쌓이는 거죠. 근데 그 가계부채는 쌓이지만 자산의 가격도 상승할 때는 괜찮다. 그래서 가계부채는 늘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외부 충격으로 가계 자산 증가는 전부 다 이제 그 나이가 있는 분들 또 자산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줬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만 또 정부가 그 대출해 주는 거 건전하게 하라고 계속 압박을 넣었잖아요. 심사도 하고 건전한 대출만 해라.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월급도 많이 받고 보유 자산도 많고 이미 돈 많은 사람들 그간 연체 경력도 없는 사람들 이 3종 조건을 갖고 계시는 분들만 아무래도 대출해주고 또 카카오뱅크 같은 이름 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런 데서 신용대출 예를 들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1억 당신 1억 은행 방문도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그러면서 바로 1억 대출 받으시는 카카오뱅크 1금융권이잖아요. 제 주변에 카카오뱅크에서 대출 그냥 1억 몇천 쉽게 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 아직 은퇴를 안 한 친구들 능력자들이죠. 저는 이미 회사를 그만뒀지만 밑에가 계속 묶이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가지고 집값을 좀 싸게 해서 특공 신혼부부 특공이라든가 저는 지금처럼 청약 가점제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좀 하늘에 그림의 떡인 거고요. 빨리 청약 가점제를 없애고 추첨제로 가거나 혹은 또는 이 청약을 통해서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불로소득들을 회수할 수 있게 예전처럼 채권 입찰제 등 다른 제도들로 빨리 가고 대신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이게 이렇게 시장이 불안불안한데 계속 가는 이유가 이런데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저금리 그리고 두 번째 정부의 규제의 허점이랄까 정부 정책에 있어서 이 문제점들이 결합되어 있는 이상한 지금 시장이 출현하고 이상하네요. 그 양극화가 해결도 안 됐잖아요. 더 심해졌죠. 법이 복잡해질수록 글씨 읽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만 점점 되는 거고 제품 설명서 같은 거 보고도 이해 좀 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되게 많죠. 우리 엄마 좀 그래요. 새로 사면은 제품 설명서를 안 읽어. 그런 데서 양극화가 오는 것 같아요. 기인하는 거죠. 법이 복잡해지니까. 그 규정들은 점점 더 또 조건들도 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분당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분당이 3년 전만 해도 다 분당 집값이 폭락 중이었어요.
분당 집값이. 예, 15, 16년을 돌이켜 가보시면 네. 그때 분당 집값이 뭐 더 빠질 거네. 그러니까 음. 이미 빠지고 있는 중에 네. 더 빠지네 만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천당 밑에 분당이 됐어요. 네. 다시. 왜 그럴까? 그 사이에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신분당선이 개통됐죠. 아, 그렇죠. 그리고 역도 하나 더 생기고 네. 정자역 말고도 네네. 또 하나 더 생겼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되면서 분당 자체가 잘만 하면 20분 안에 강남역 가는 네. 그러면 사실 20분 만에 전철 타고 강남역 가는 곳이라면 거기는 행정구역만 경기도지 사실은 서울시 강남구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출퇴근 시간을 극단적으로 단축시켜주는 네. 그런 광역 급행 도시철도망들을 신속하게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왜냐하면 지자체들끼리 서로 싸우느라 도저히 빨리 못하니까 신속하게 정부가 국책 사업화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생각보다 더 빨리 조기 착공 우리 네. 그 도로 놓고 다리 놓고 뭐 비행기 공항 놓고 이런 게 네. 예전보다 빨리 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중학생 때 나오면 애가 대학교 졸업할 때 돼야 나오잖아요. 저기 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회도 있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다리는. 네. 그런 것처럼 뭐 상판 놓는데 몇 년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예산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해서 뭐 신안산선부터 시작해서 네. 고양선, 북부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부가 좀 SOC 투자를 빨리 해서 재정 정책을 해서 확장적으로 또 급행 열차들을 네. 해서 집에서 정말 네. 우리 회사까지 출근하는데 뭐 분당처럼 30분 안쪽으로 가는 거는 최선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40분, 50분 안쪽에만 갈 수 있다면 거기가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잖아요. 지금 가계부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 경제 뇌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현재는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왜 그러냐 하면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유동성이 좋고 자산 구조가 좋으며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샀던 부동산 가격이 이미 상승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당장의 위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제 외부의 충격이 발생해서 주택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질 때는 문제가 차례차례 가장 건전한 사람들이야 괜찮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좀 무리를 했던 사람들이 다치며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걱정하고 규제를 가한다라는 네.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았을 때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막 걷잡을 수 없이 급등하는 사태를 막는 것이 일단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네. 첫걸음이 될 수도 있고 그를 위한 대안들에 대해서는 앞서 좀 말씀드렸으니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